한반도의 오늘과 내일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북마크. 와, 브라비. 감사합니다. 매주 업그레이드 되는데요. 오늘 감성까지 좀 넣어봤어요. 네. 느껴지셨나요? 아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번 주 한반도 이슈들을 최대한 친절하게, 친근하게, 친숙하게 세상 가장 친절한 시사 토크 바로 친톡 시간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시사가 어렵고 딱딱하다는 생각 과감하게 날려버리세요. Why not? 우리 친톡에는 또 시사를 쉽고 유쾌하게 만들 수 있는 친절한 뇌생남들이 있지 압류, 않겠습니까? 압류. 네, 먼저 올해로 무려 28년 차 북한 전문 취재 기자, KTV가 사랑한 남자 박힌돌 이영종 소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친절을 인생관으로 바꾼 남자 이영입니다. 점점 아주. 네. 또 한 분은요,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유쾌한 입담, 거기다 친절한 페이스까지 두루두루 다 가진 이 남자는 욕심쟁이. 굴러운동은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님입니다. 우! 네, 안녕하세요. 생계형 친절남 정대진입니다. 네, 그리고 친톡 제5의 멤버도 빼놓을 수 없겠죠? 친절한 시사토크 코너에서 혹시나 조금이라도 불친절하거나 어려운 내용이 나온다. 그럼 제5의 멤버 바로 노친톡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뭐 FOC라 그래가지고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이 전환 이런 부분이 좀 왔어요, 왔어요. 친톡. 소장님, 조심하시자고 했잖아요. 걸렸구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친절하다고 느꼈나 봅니다. 어쨌든 두 분이 그만큼 친절하게 설명을 오늘도 잘 해주시기를 맞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개최된 미중 장관회담 이후에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가 본격적인 편가르기에 돌입을 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계속 지금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친톡에서는 얼마 전에 단교를 선언했던 북한과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현재 북한이 처한 국제적 상황,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의 북한의 행보까지 알아보고 그로 인한 한반도 국제 정세까지도 친절하고 아주 딥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짚어볼 소식이 있는데요. 지난 23일과 24일에 걸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과 베트남 등 여러 국가에 친서를 보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들었는데요. 소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라울 카스트로 쿠바 공산당 제1비서 그리고 응유엔 뿌존 베트남 주석 또 통룬 시술리트 라오스 총리 발음 연습 열심히 하셨다. 한꺼번에 이렇게 정확하신데? 많은 사람과 친서를 주고받았다. 네. 특히 뭐 시진핑 주석하고 또 구두 친서를 주고받았다는 거 보니까 그 내용이 좀 의미심장해요. 적대 세력의 도전과 방해 책동에 우리 북중, 조중이 함께 맞서 나가자. 뭐 지칭은 안 했지만 미국과 그 추종 세력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겠죠. 그 한미 2+2 회담, 그 미일 2+2 회담, 그리고 미중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약간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좀 덜 받았었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요 1년에 이제 그래 미국과 한국, 일본 등등 저쪽 북한이 보기에는 이제 자유주의 진영의 이제 상대 국가들 이제 외교 리그 자기들끼리 한번 해라. 그럼 그게 좀 지나간 그 뒤면에 다시 이제 나와서 외교 무대에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가져오려고 하는 아주 본격적인 외교적 노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북한이 말레이시아에 단교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말레이시아 입장에서 이거를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뭐 이게 대마시를 하지 않고 콜라룸푸에 있는 그냥 대사관을 잠시만요, 교수님. 뭐 드디어 친톡에 올렸어요. 드디어 우리 대진 교수님께 노친톡이에요, 노친톡. 친절하지 않았다. 노친톡. 대마시가 뭐죠? 대마시. 뭘까요? 그거 때문에 걸리신 것 같아요. 대마시. 어떤 친톡 내용이 와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디마쉐는 프랑스의 맛집인가요? 미슐랭 13개는 달 것 같은 세게 느낌? 또 프랑스의 맛집인가요? 대마시. 제가 그거를 그냥 이게 쓱 넘어갔군요, 이게. 대마시라고 하는 게 이게 외교적인 그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걸, 외교 행위 같은 거를 얘기하는 어느 거죠. 나라 용어예요? 그 프랑스의 용어고 그러네요. 대마시 해가지고 네. 이게 항의가 될 수도 있고 자기 나라의 어떤 의견들을 전달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대마시라고 합니다. 대마시. 근데 이제 북한이 말레이시아에 단교 선언한 거는 굉장히 세게 한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단순 대마시를 하거나 이제 그러지 않고 자기들도 바로 그냥 말레이시아에 있는 북한 대사관 이제 나가라. 그냥 바로 행동 대 행동으로 하고 하면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 북한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외교적 활로를 찾고 있지만 이게 앞으로 좀 계속 좀 험난한
예고편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이제 북한이 말레이시아한테 단교를 선언한 이유는 뭔가 그것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배경으로 해서 활동을 하던 북한의 사업가가 있었어요. 근데 뭐 사업가라고 이렇게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북한의 이제 공작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말레이시아 스파이 같은. 당국도. 네. 670일 동안, 그러니까 한 2년 가까이 말레이시아 당국이 이제 잡아두고 있었는데 미국 금융망에 연계됐다는 거예요. 한 150만 달러를 2013년부터 18년까지 돈 세탁들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차명 계좌 이용하고 불법 돈 거래를 하는데 거기에 미국 금융망이 연계됐다. 그러니까 미국 법에 접촉이 된다 해서 데려가겠다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고 지난 3월 17일 날 말레이시아가 신병 인도를 결정해서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틀 뒤에 북한이 이제 격앙된 난리가 외무성 났죠. 성명을 통해 가지고 단교 이런 부분을 이제 선언을 했고 북한이 단교를 선언하면서 이제 말레이시아랑 미국에 평소처럼 이제 강도 높은 비난 메시지를 보냈는데 요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미국의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거에 추종하고 있다 말레이시아가. 미국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이 또 미국에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둘 다 비난을 하고 있고 앞으로 아마 이런 부분은 다른 국가들이 혹시 이런 전선에 동참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말레이시아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았죠. 곧바로 그래 북한 대사관 직원들한테 방 빼! 나가! 이렇게 했잖아요. 대사관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냥 이렇게 나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나가라 할 수 있죠. 보통 그런가요? 이제 단교 정도 할 정도면은 사이가 안 좋은 거니까 아. 나가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보통 48시간, 72시간 정도 시간을 보통 줘요. 사례들을 보면 거의 추방이네요.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뉴스랑 인터넷으로 북한 대사관 직원들과 가족들이 동시에 대사관을 떠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기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은 바로 이제 북한으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간 건가요, 수장님?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네.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아, 그래요? 이 사람들이 말레이시아를 이제 뭐 얼마 내로 떠나라 이러니까 일단 비행기를 잡아 탔어요. 그런데 중국 그 상하이로 가는 비행기뿐이 없어서 푸둥공항에 내렸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또 이 사람들이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2주간 격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외교관들 격리시키는 그 구역에다가 지금 수용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질 못해요. 4월 5일까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또 여기서 상하이에서 평양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타면 모르겠는데 북한이 지금 다 전면적으로 그러게 말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폐쇄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상하이 남쪽에서 베이징을 거쳐가지고 열차를 한 몇십 시간 타고 아이고. 저쪽 북중 접경 지역으로 해서 아마 단둥, 신의주 이리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열차 편으로 가는 길이 아마 험난할 것 같아요. 집에 가기 쉽지 않다. 네. 네, 진짜 드라마틱한 여정이네요. 네. 그게 말이에요. 그야말로. 눈물 나겠다. 아니 근데 소장님 이거는 좀 약간 주제에서 벗어난 질문이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대사관 건물이 비게 되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건지 김정 씨는 안 궁금하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사관이 뭐 전세인지 월세인지 네.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웬만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다 대사관 건물을 사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이제 거구나. 이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아마도 그 건물 단독 건물이잖아요. 네. 자기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고 평양에도 또 말레이시아가 소유하고 있는 대사관이 있을 거예요. 근데 평양에 있는 말레이시아 대사관은 아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귀국해 있는 상황일 거고 아마 이렇게 돼서 서로 좀 재산상의 이렇게 상계 서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없애는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우리도 뭐 그런 경험이 있어요. 75년에 그래요? 베트남이 패망을 했잖아요. 우리가 막 얘기하는 월남 자유 베트남이. 그래서 여기 삼청동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 건물이 갑자기 비게 됐죠. 자유 베트남이 이제 패망해서 그냥 정부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그 건물을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검찰이 이제 안가로 썼어요. 조사받거나 뭐 이럴 때 쓰다가 이제 베트남하고 우리가 수교한 게 92년에 네. 다시 이제 통일 베트남하고 수교를 하면서 베트남이 이제 건물을 달라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베트남 대사관으로 다시 쓰이고 있죠. 이렇게 되는 그렇군요. 거구나. 이런 거였어요. 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북한이랑 수교를 맺고 있는 나라가 현재 몇 개나 될까 이게 좀 궁금해요. 솔직히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거든요. 형주 씨 얼마나 될 것 같아요? 30개 미만. 제 저는 생각. 15. 15. 네. 많이 적네. 힌트 삼아서 교수님, 우리나라의 수교 국가가 몇 개인지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럼 전 세계 국가가 몇 개 같으세요? 일단 그거부터 하면 그거는 좀 좁혀나가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200여 개국 정도 되지 않나요? UN 유네스코에 가입된 굉장히 국가들은 강하시다, 은근히. 그러게 뭐. 저 유네스코 친선대사예요. 세상에. 진짜. 세상에. 유엔 기준으로 하면 195개국이에요. 오, 얼추 맞았네. 맞았네. 근데 또 맞았네. 재밌는 건 올림픽이나 그 피파 있잖아요. 세계 아, 축구연맹. 네. 거기에 돼 있는 거는 또 한 210여 개 국가. 거봐.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령들, 뭐 네, 자치령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네, 그렇게 네. 좀 뭐 들쭉날쭉한데. 산마리노 공화국 막 이런 것도.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유엔이 공부 많이 했다. 유엔이 정한 주권 국가. 우리나라는 191개 국가가 수교를 맺고 있습니다. 아, 거의 다 맺고 오. 있죠. 네. 191개 국가가 우리나라는 수교를 하고 191. 있고. 그렇다면 현재 북한과 수교 국가는 몇 개예요? 그러니까 아까 되게 너무 너무 작게 적게 썼나요? 매기셨어요. 너무 아, 진짜요? 너무 과소평가하셨어요. 그거보다 그랬나? 많구나. 너무 무시했나? 조금 더 써보세요 한번. 35. 35. 많이 써야 됩니다. 저 많이 쓸게요. 60개국. 160개국입니다. 에? 북한과요? 그럼요. 네. 아, 생각보다 많네요. 진짜 많네. 15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했다. 동시 와, 수교국이 157개 국가가 동시 수교를 하고 있어요. 와, 그렇구나. 꽤 많네요. 제가 예상한 거에 한 10배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와, 대단하네. 제가 궁금한 건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는 다 북한 대사관이 있나 하는 거거든요. 교수님. 네, 말씀- 그건 아니죠. 네. 아, 그건 아니에요? 네. 아, 이건 또 의외네. 다 대사관이 있진 않구나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수교는 그냥 수교 맺자라고 해서 네, 네. 관계를 맺는 거는 되는데 아. 이게 경제력 차이하고도 조금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1개 국가 수교를 하고 115곳에 우리 상주 대사관이 있어요. 뭐 영사관이나 그런 것 치면 더 많이 있고 북한은 47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경제력이 좀 되면 그 나라 가서 땅 사고 건물 올리고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아. 모든 나라마다 이제 다 대사관을 두기에는 사실 경제력이 약한 국가들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그러게 또 다 없겠죠. 사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교수님, 이 과거와 비교하면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거죠. 아무래도 오히려. 네.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그 대북 제재가 강화됐잖아요. 네. 그래서 대사관 운영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서는 심지어 북한 대사관이 그 호스텔 있죠. 네. 유스 호스텔 호스텔 같은 같은 호스텔 거. 같은 게 그 임차를 해줘가지고 오. 그 월세 받아가지고 대사관 운영하고 막 이제 그러기도 해요. 아. 그러니까 원래는 정부에서 이제 세금으로 지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말고 현지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자급자족이네. 자급자족이네, 진짜. 그런 체계 안에서 좀 움직이기 때문에 대사관 운영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있고 지금 북한 수교 국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점점 좀 고립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은? 역시나 뭐 핵과 미사일 이런 또 대북 제재 이렇게 하면서 미국이 이제 대북 제재를 하는 그 기본 틀 그 자체가 뭐냐 하면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노선에 이렇게 동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북한하고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있고 북한이 그런 부분을 좀 복원을 하려고 하는데 한계는 있어요. 분명히. 미중 장관회담부터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단교 사태까지 국제 정세에 굵직한 사건들이 생기면서 한반도에 주목하는 시선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아마 특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또 북미 간의 관계 변화가 아닐까 그쵸. 싶은데 교수님 현재 북미 관계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 퇴근길 강경분노 같은 그런 상황이죠. 태극기 강경분노 답답하네요. 막힌 그냥 꽉 막혀 있는 그런 듣기만 상황이지. 해도. 그런 퇴근길은 답답하다. 퇴근 시간대가 지나면 이제 풀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시간 지난다고 이게 풀릴까? 이제 그런 의문이 좀 많이 들고 있죠. 그러면서 뭐냐면 그 지금 미국과 북한은 이렇게 서로 하는 생각이 제가 보기에는 내가 먼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왜? 내가 먼저 왜 굳이. 너한테 지고 양보하고 들어가야 돼? 지금 그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라서 이게 좀 당분간은 특별한 계기가 생기지 않으면 좀 냉각기가 조금 갈 것 같다. 그러게요, 생각이 걱정입니다. 올해 꼭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힘차게 돌아가주길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미중 간 편가르기식 갈등 정말 안타깝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어떠세요? 일단 저는 3월 하순, 중하순에 한반도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3월 18일 날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끝나는 그 시점에 김여정이 대남 비난인 것 같지만 사실 대화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미국을 비난하는 것 같지만 대화를 하려면 동등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대화의 방식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거. 서로 냉담하게 돌아서 있을 때보다는 서로 뭔가 좀 안 좋은 얘기라도 이렇게 오가는 상황에서 뭔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그 관련자를 북한 당국자를 또 미국에 송환하기도 하고 북한이 그 사람을 또 데려오기 위해서 미국과 물밑 접촉을 시작할 만한 그런 가능성들 아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자신들의 중요한 정보망들이 다 넘어가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만약에 이제 그 카드 때문에 미국과 물밑 접촉을 하고 만약 물밑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또 대화와 접촉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그 지점들을 포인트들을 좀 살려나가는 것 그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반도 평화 무드는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이뤘다는 것을 과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당장 세계 정세가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언제나처럼 끈기 있고 현명한 대응을 우리가 해나간다면 한반도의 시계를 다시 돌아가게 하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